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러그 번스 교수님의 책 제3부 변혁적 리더십 부분들,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민주당의 우파가 자유주의 리더들로서 19세기 러시아 개혁파의 전통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1890년대의 격동기에 자유주의자들은 밀류코프의 영도 아래 실질적 필요에 대해 관심으로부터 보다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노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능한 역사학 교수로서 서구 사상을 교육받고 칸트, 그리고 로크, 휴մ, 마르크스와 같은 합리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밀류코프는 짜르 정부에 의해 투옥되어서 이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유주의, 좌익 세력들과의 동맹을 꾀했지만 자유주의 운동이 좁은 범위에서의 정치 개혁에만 목매고 있다는 것을 곤란하게 그렇게 보았고, 그 소박한 개혁 위주의 노선을 넘어서거나 보다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유주의 운동을 이끌어가지는 못했다고 번스 교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하고 또 증오한 독특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그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르주아적이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계급적 재산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은 짜르와 자유 둘 다 원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짜르 체제의 그런 또한 권력도 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유도 함께 원했다라는 것이, 모순적인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레닌은 자유주의자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아마도 레닌은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 리더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경제주의자 온건파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공격들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세력과 인물이 1905년에 일대 충돌을 일으켰는데, 그보다 한 해 앞서 일본과의 어떤 전쟁이 발발하였고, 러시아군은 1년이 육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계속 이제 거듭을 했죠. 그리고 대규모 제국 함대가 의기양양한 기세로 세계를 돌다가 스시마 해협에서 몇 시간 만에 격파당하자 어떤 패배의식이 완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파의 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패배와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런 정치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3의 요인에 의한 어떤 러시아의 혁명적인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05년 어떤 일요일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짜르에게 바치는 청원서와 그의 초상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다가 짜르 호위대의 총탄에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1905년에 바로 이 사태를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러시아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피의 일요일 이후에 자유주의 노동 혁명 그룹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짜르 체제가 저항을 분쇄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였던 반면, 자유주의 리더들은 재헌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농민 조직들이 결성되어 저항에 나서고, 잼스트보 리더들이 전면적으로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으며, 사회혁명당은 짜르의 삼촌을 암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피해 일요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정치적 변동,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망명 상태에 있던 레닌은 사회민주당의
조언을 홍수처럼 풀어놓아야 됐는데 그는 러시아에 돌아와서 고립된 채 시르의 나라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볼셰비키 리더는 당시 혁명 과정에서 대단치 않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레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레닌은 이미 대부분의 사태가 일어나서야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자발성을 불신하고 있던 그는 혁명을 예기치 못했던 과실을 어떻게 다뤄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이 레닌은 별로 이렇게 자발성이라는 것, 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발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어떤 하나의 리더십이 이것을 이끌어야지 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계획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아니면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해야지 혁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결코 이 사람들의 자발성에 맡겨놔선 혁명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페테스부르크로 그 외 지역에서 봉기했던 볼셰비키들은 주로 멘셰비키 영향하에서 그같이 행동했으며 1905년 말까지 볼셰비키는 저항운동에서 일익을 담당하긴 했으나 결코 주도적 역할은 맡지 못하였고 하지만 그러한 저항운동은 또 분쇄되었고 레닌은 사회민주당의 테러 기피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치고 빠지기식의 공격과 은행과 정부기관들에 대한 물자 징발을 행하라고 조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볼셰비키는 상당히 어떤 급진적이라서 하지만 이 1905년의 어떤 개혁에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 레닌은 이 멘셰비키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좀 어떻게 무력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그냥 했던 그런 것들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했던 것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치고 빠지기, 물자징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레닌은 이 혁명을 움직이고 있던 세력을 혐오하고 불신하였는데 허약하고 나약해 빠졌지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사관들, 테러리스트들, 인텔리들, 소비에트를 주도하고 있던 멘셰비크들, 심지어 자발성을 운운하는 노동자들까지도 그 희망은 점점 농민들과 그들의 혁명 잠재력 쪽으로 옮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6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개혁 리더십과 혁명 리더십 사이에 세계적인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1905년 짜르는 러시아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겠다고 이제 선언했죠. 이제 이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짜르가 그럼 이제 입헌 군주제를 해서 한번 잘해보겠다. 헌법을 만들고 이제 그래서 뭐 의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통치체제 왕의 통치지만은 하지만 권력 분립을 시켜서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영수인 밀류코프는 짜르의 선언을 환영하면서 혁명투쟁에 있어서 위대한 승리라고 받아들였고 1905년 혁명은 니콜라이 황제를 두렵게 만들었으며 입헌 민주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약하디 약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밀류코프는 자유주의 진영이죠. 굉장히 이제 환영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1905년 필의 일요일 이후에 나타난 혁명의 결과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체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황제가 굉장히 이런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불만족했다는 것이죠.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페어 게임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는데 개혁 리더들은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데 필수적인 시간과 정치적 자원을 결코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자유주의적인 개혁 체제에 필요한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제임스 트보는 효과적인 의회 기구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금세기에 접어든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온갖 정당들이 이제 속출하였지만 그 조직과 리더십은 형편없었고, 구체제의 관료는 이 소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삐그덕대면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냥 구체제대로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가면서 뭐 제대로 하나로 이제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그런 세력들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아직 문맹이 없고 자치에 대해 논쟁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린스키라는 분에 따르면은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 정부의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에 필요한 협상의 묘미를 아직도 완전히 터득하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자유주의, 밀류코프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 자유주의 고유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습득해온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국 의회에서 해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았고 그런 것들을 성숙할 그런 상황도 못 됐고, 그러니까는 체제 자체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표방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정당 간이나 정당 간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떤 이반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정당 간이나 아니면은 뭐 의회와 정부 사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물밑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어떤 갈등 시스템과 구조들이 사실 러시아에서 자유주의 측면에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테스부르크 급진파의 비범한 리더로 떠오른 젊은 선동가인 트로츠키라는 분이 있다면, 트로츠키. 그는 1905년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혁명은 죽었다, 혁명 만세,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1905년의 피레이 일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단의 혁명들은 사실 이미 다 없어졌다, 효력이 다 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때 이런 밀류코프는 좀 리더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입헌 군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거나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했다면은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준비나 시간적인 것 부족했고 환경적인 것이 정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헌 군주정 하에서 자유주의 개혁 전망은 동시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비판적으로 비치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일찍이 뭐 산업 동원이라든가 도시화, 중산층의 성장, 언론의 자유중진, 이게 다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 진영에서 어떤 개혁의 모습들이죠. 그러한 것 등 다른 나라들이 자유주의 헌정 수립의 배경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배경들 가운데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론적, 실천적으로 유능한 리더들이 자유주의 지정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었으며 탄압만 당하지 않았다면 리더들의 전도가 요망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자유주의 리더들도 상당히 뛰어났지만 이 자유주의 리더에 대해서 짜르가 결국 탄압함으로 말미암아 싹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주의 리더들이 짜르하고 또 서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얘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혁명을 진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장애였다라는 것이죠. 국가두마를 하원으로, 민중의회인 국가위원회를 상원으로 하는 진짜 의회가 1906년 2월 선언으로 수립됐다. 1906년 2월에 국가두마라는 것이 하원이 되고 민중의회가 이게 상원이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의회 체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짜르가 애써 민주주의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보였는데, 하원의 선거 구성은 대중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짜르가 입법에 대해 절대적인 거부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태가 개혁 리더들이 이 때문에 상심하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자유주의 체제가 민중의 의사를 대략적으로 반영하는 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짜르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 좀 약간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혁의 방향을 좀 걷고 있었다 보이는 거죠. 의회의 여왕이라는 영국 의회의 경우 1905년 당시 아직도 상원의 힘이 강하고 하원은 일반 민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왕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05년에 영국하고 비교해봐도 러시아가 뭐 그렇게 뒤지진 않았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성장은 그것이 제한적이고 고착화된 리더십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1905년과 1906년의 혁명 상황에 좌우되었던 것이었던 바, 즉 그 상황이 향후 꾸준한 정부의 자유와 그 다음에 민주화 경향을 차단하는 것이 되는가 여부가 관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0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당시의 상황들을 잘만 극복하고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이것들 잘 이끌어 갔으면은 이런 어떤 개혁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나 어떤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러시아에서 일어나며 자유주의가 계속 우위를 점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짜르에서 차단되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환경에서 차단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대부분의 혁명 리더들은 생각이 확실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부르주아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성숙될 때까지 역사적 과도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 어떤 짜르나 독재 체제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다투거나 하면서 이제 어떤 자기의 독립성을 찾아가는 그 부르주아 어떤 혁명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향해서 가기 위한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삐그덕거리거나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봐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혁명당은 농민의 요구에 부응해 활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조차도 자본주의 파괴에 전혀 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평가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민들 사이에 계급 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회혁명당이라는 혁명당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회혁명당은 이제 아마 토지를 농민들한테 이제 분배했을 때 어떤 사회주의 어떤 이상이 실현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주장으로 내세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당, 사회혁명당이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농민들한테 이것을 토지를 다 분배하면은 도리어 자본주의가 가속화된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얘들이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닌과 다른 혁명가들에게 자본주의 단계의 필요는 날카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마르크시즘에 따라 가지고 뭐 저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참 있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레닌이 봤을 때는 하세월이다. 그리고 되지도 않고 그냥 이상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레닌은 보다 광범위하고 결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날수록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하지만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초기에는 비록 전도가 유망해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일관적이지도 않았으며 짜르가 마지못해 신임 내각 수반으로 임명한 위대라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포베도노체프를 포함한 일부 보수파 관료들을 과감히 숙청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제임스 트보 계열의 조직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각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노력을 애썼다. 그러니까 이 위대라는 사람이 짜르에 받아가지고 이 위대 짜르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위대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개혁을 시작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문호를 이제 개방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보수층을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이거 한번 해봤다. 입헌군주제를 실현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사실 헛되게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짜르가 잡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짜르가 잡고 있는 짜르 권력은 내어놓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누군가 자유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이 짜르의 권력을 가져오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권리장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져오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권력이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를 아무리 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도리어 여기에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러니까 혁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국가주도의 어떤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펴놨지만 이것도 국가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비평 및 토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러시아 혁명 상황 중에 자유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하면서 한 국가의 개방 과정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이제 좀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이 레닌 혁명에 도움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밀류코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어떤 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나가지만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어떤 그런 혁명들을 이루지는 못했고 그 1905년 피해 일요일과 관련된 이러한 것도 관련된 결국은 혁명의 그런 결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혁명 만세, 혁명은 죽었다 이런 말도 이제 누가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럼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레닌이 러시아를 사회주의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막시즘에 있어서 하나의 부르주아의 혁명, 어떤 전 단계의 하나의 표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혁명을 추진해 나가면서 뭐 개혁도 많이 이루어갔지만은 이제 결국 민중들이 봤을 때는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짜르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이득만을 취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러시아 국민들, 농민들, 대중들, 다수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등장한 이 볼셰비키, 이 세력들한테 도리어 이제 바람이 불어주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급진적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끄는 레닌이 굉장히 이런 거에서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뭐 야합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해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정치적 기술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또한 다른 쪽하고 뭐 협력해서 자신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한 그런 것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어떤 가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자체가 도리어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사람들이 혁명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던 많은 모순과 또한 어떤 부도덕한 그런 면들에 질린 그러한 민중들과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선하게 어필하고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그 전 단계로서의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토의해 보시거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누가
그러니까 잡느냐, 어떤 리더가 들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보이진 않지만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정말 알고 그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채워주려고 하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 얼마나 공감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황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혁명 중에 이제 4월 태제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이게 한순간에, 혁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 두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노동계 연합의 압승으로 이제 그 선거가 또 나타나게 되고, 노골적인 보수파 중에는 당선된 사람이 없고, 또한 다수의 농민 출신 의원들은 상상 이상으로 급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두마는 이내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이 수십 년간 열망해온 보통선거, 직접선거, 토지개혁 등 고전적 정치개혁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입헌민주당이 이제 의석을 얻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선거, 뭐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자유 확보, 이런 부분들의 요구를 정부에, 짜르에게 하는 것이죠. 토지개혁, 뭐 이런 것들을. 그러나 짜르는 이 같은 좌익 편향이 너무나 이제 거슬렸던 거죠. 자신이 황제였고 자신이 이제 모든 걸 통치했는데 이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느 황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정부의 약한 제도와 수준에 지나친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 위태가 이제 위임을 받아가 개혁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위태가 잘리고, 짜르에게 굴종하는 고리타분한 광료가 이제 그 뒤를 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짜르는 자유주의 리더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일체 거부하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짜르가 다 잘라버린다 말이야.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 말 안 듣는다. 이 말 안 듣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이 더 이상은 이 국가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세력으로서 그걸 힘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또 뭘 의미하냐? 그것은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 대중들이 있거든요. 대중들이 이 사람을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다른 세력을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볼셰비키가 되는 거죠. 점점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처럼 점점 더 커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마 내에서도 다양한 정당 분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격렬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다수가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결국 1차 두마는 10주 만에 와해되고, 그리고 납세 거부와 징병 거부로 수동적으로 저항하고자 선동했던 200명의 좌익 대의원들은 체포되고 투옥되었고, 탄압시대의 막이 올랐고, 제한 투표에 의해 구성된 이후 두마는 갈수록 보수화되었고, 많은 사회혁명당 리더들은 외국으로 도주했고, 사회민주당은 여러 소집단으로 쪼개졌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는 막 서로 쪼개지는 겁니다. 좀 피해 일요일 때문에 좀 이렇게 개혁을 이룬, 그리고 혁명이라고 해서 좀 일부 이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짜르가 그걸 좀 용인해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꽃피어난 것처럼 보였던 이런 것들이 다시 짜르가 이제 득세하면서 그냥 다 잘리고, 안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체포되고 아니면 다 분산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조금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싹도 그냥 싹 다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황제 제자에서 약하디 약한 표현을 쓰는데, 약한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대중들은, 이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허탈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도 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무기력함,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론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자유주의 개혁 리더십이 이 시기에 그리 특출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혁명 리더십 역시도 나을 것이 없다고 보이며, 사회혁명당과 사회민주당 둘 다 1906년의 선거를 보이콧했고 그에 따라 입헌민주당의 승리를 도와주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고, 두 혁명당은 2차 두마에서 1907년에도 선거에서 전술을 바꾸어 1907년 선거에서 이제 전설을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사회민주당이 65석, 사회혁명당이 30석, 꽤 많은 의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개혁가들에게 이제 적의를 불태우고 있던 레닌, 이 레닌이 언제 이제 자유주의자들 이제 몰아낼까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막 속으로 막 불구불구 끓지만 이제 그냥 조용하고 있었죠. 혁명가들을 이끌어서 이제 입헌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좌익으로부터의 공격과 극우파에 대한 황실의 재정 및 기타 지원, 그리고 여론의 보수적 동향 때문에 새 두마 의원들의 수는 반감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두마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이 레닌 전략의 기본이었으나, 하지만 자유주의를 공격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혁명가가 또 득세했느냐? 득세한 건 아니고요. 경찰들의 추적과 또 추방을 당한 고단한 세월에 레닌 정당 내에서 서로 물고 뜯는 논쟁이 또 벌어지게, 이게 레닌 정당, 그러니까 볼셰비키 정당이 내에서도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분열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현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닌은 거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행태에 비판을 받았으며, 한줌도 안 되는 볼셰비키 집단도 경찰이 간세가 숨어 있었으면, 그러니까 볼셰비키 고안에 얼마 사람도 안 되는데 또 첩자가 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짜르 체제는 다시 상승 무드를 탄 듯했다. 그러니까 다시금 황제 체제, 독재 체제가 다시 쫙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러시아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부적 혁명보다는 일반적인 격동이 체제를 뒤엎은데, 변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이게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격동의 어떤 외부적 환경들이 국가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닌은 휴가 중이었고, 또한 수년 동안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결정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닌이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년 동안 모든 나라의 열성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충동을 초월해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연대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국주의 전쟁하고 자본주의 간의 어떤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또 하는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에게 전달된 보고가 믿기지 않았고, 독일 제국의회와 그의 공국에서 열린 공국에서 열성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지지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죠. 거기에 이제 득세해가지고 거기에 표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독일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이 사회주의자들까지 국가주의 히틀러에 이제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표를 던져가지고 결국 이 히틀러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러한 상태들이 굉장히 레닌이 예측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레닌이 깨달은 것이죠. 이 급진적 애국주의의 촉발은 레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립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국가주의에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는 레닌을 같은 사회주의자들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원받을 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그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조직에서 배척받고 불신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또 좋은 친구들과 동맹자들을 또 잃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1914년에는 국제사회주의 운동 측으로부터 비판받아 매장당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러한 인물인데, 이에 관련해서 울람이라는 분은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겪고 있었던 고립과 그에 대한 맹렬한 공격 자체가
레닌이 1917년에 위대해질 수 있었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레닌이 고립무원되었고, 또한 주변에 이제 그가 급진 내려가지고 다른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아주 배척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1917년에 그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인을, 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도리어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통찰력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적이고 어떤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선명한 혁명 리더십을 추구한 사람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가 혁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선명한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사고뭉치 독불 장군은 러시아 혁명의 종막에 팽배했던 거칠고 참을성을 잃어버린 분위기에 걸맞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러시아 혁명 다 망해갈 때 그것을 맡을 만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레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전쟁 이전과 도중의 고난이 그에게 거인적인 자기 확신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도리어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그가 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 주위에 늘어섰고 있던 거물들을 이끌고 지휘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결국은 이제 그가 그 리더십이 커진 것이고 주변에 많은 거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초엽 레닌은 아직 쥐리의 망명에 있었는데 과업과 일대 혼란이 러시아를 이끌어 결국은 짜르가 못 견디고 퇴위했다는 소식에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며 구체제는 간단히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1907년에 결국은 이게 짜르가 견디지를 못하고 17년에 그냥 짜르에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임시정부. 황제가 빠져버렸으니까 임시정부를 이제 구성하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이 세계대 1차 대전을 참전을 한 것이죠. 러시아가. 이걸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 볼시비키 혁명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처음 레닌은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서 이 혁명이 프랑스와 영국 대사들의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했고, 짜르가 반혁명을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는 러시아로 돌아가려던 열망에 불탔고, 그 귀환은 독일 측의 교묘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그러한 중요한 단초가 또 독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어떤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닌이 자신을 평화주의 그리고 혁명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닌이 러시아에 귀국할 경우에 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카이제르의 적으로부터 고무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본 독일 정부는 그에게 유명한 봉인열차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얘가 러시아에 가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제1차 참전해가지고 지금 독일을 우리 괴롭히고 있는데 얘가 가면 이 러시아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열차를 주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레닌은 아직 소란과 분열로 시끄러웠으나 자유의 열망이 넘치고 있었던 러시아의 수도로 귀환했고 각종 정당, 도당, 당파들은 그 당시에 갔는데 절망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비판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레닌은 돌연 그의 4월 태제라는 것을 하나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주제죠. 어떤 혁명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는 아마 그의 생애 최대의 놀랄만한 리더십적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 멘셰비키 그리고 사회혁명당 등에게 일체 양보하지 않았고 임시정부에 대한 공격은 훨씬 강화되어야 했으며 사회민주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꾸고 즉각 부동산 몰수와 농민의 토지 분배를 실시하고 멘셰비키와 중도파를 축출했으며 새 인터내셔널을 수립한 일들이었는데 이 태제는 폭탄과도 같았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4월 태제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일단 사회민주당 이름을 그걸 공산당으로 바꿨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당. 여기 바로 이 4월 태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한테 토지 분배를 시켰죠. 그래서 이거 원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농민이 토지 분배를 해주는 거는 마르크시즘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마르크시즘은 이 사유재산을 충족하는 이 자체가 사유재산을 통하여서 충족받으려는 욕망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마르크시즘하고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레닌은 그런 이상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노선과는 다른 것들도 그때마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그런 어떤 수완과 어떤 상황 파악이 빨랐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맨셰비키, 그 당시에 맨셰비키들을 다 축출해내고, 그리고 새 인터내셔널, 새 국가를 수립하는 이것을 순식간에 4월 태제를 이렇게 이뤄냈는데 이것이 마치도 폭탄과도 같았다. 팡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외부적 격변이 러시아 혁명 수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의 러시아 전국과 그 가운데 레닌의 전략을 적절하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4월 태제를 통해 신속히 러시아를 장악한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 이 문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신속하지 않으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이미 맨셰비키들 안 나가겠죠. 농민한테 토지 분배하려는 거 이미 지주들이 반대하겠죠. 사회혁명당 공산당으로 바꾸자 하는 거 뭐 의회에서 다 반대했겠죠. 전혀 안 된다. 근데 이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런 철학들을 상황이 되자 그 상황에 딱 맞자 가서 그냥 한꺼번에 터뜨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순식간에 그 러시아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속성하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철학을 실현해주고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소수지만 아주 강한 집단으로 함께 있었다. 라는 그런 것들. 절대 이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내주면서 레닌을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이런 것도 이룬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우리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 그런 여러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좀 이러한 정말 이 소수의 어떤 강한 그리고 어떤 혁명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안건이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 이러한 것들을 어떤 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정치적 어떤 집단과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물론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 반대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볼셰비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는 결국 이제 리더십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참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나 우리가 우리 어떤 자유 또한 우리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기술과 또한 여러 그런 모습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어떤 우리에 속한 나라를 지키고 또 잘 유지하고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입장에서 이 혁명 리더십에 있어서 4월 태제는 최대로 그리고 결정적인 입장의 수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그의 세력은 확실하다고 할 수 없었으니 혁명 와중에 허다한 라이벌들이 당권 장악을 엿보며 등장해 있었고, 그렇죠.
항상 옆에 이제 라이벌들이 언제나 이제 당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위기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령 부득이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의 선택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여러 변동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 리더십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대한 끊임없는 변설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 봤을 때 레닌이 상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마르크시즘의 힘을 많이 빌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닌이 굉장히 마르크시즘에 굉장히 정통했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또 현실 가운데 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실천력적인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의 전술은 그날 바뀌었으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임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날리기 위한 준비와 또한 추종자 선동에 보내었고, 어쩌다가 7월에 병사와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봉기가 혁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레닌이 혁명 열기를 억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타오르려고 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약간 멈추고, 그리고 너무 잠잠해 있을 때는 계속 불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 혁명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와 때와 정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근본적인 정책상의 차이가 레닌을 여러 동료들로부터 또한 떼어놓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지노바예프와 카메네프는 당장 혁명 봉기에 들어가는 것은 섣부른 짓이며 사실상 자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닌데 지금 이렇게 뛰어들면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레닌은 혁명 자체 충실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혁명하겠다는 게 있으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보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레닌이 가장 충실한 지지자였던 아까 트로츠키 나왔잖아요. 트로츠키. 혁명은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젊은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가 조차 그에게 이견을 보였는데, 도이처라는 분이 말에 따르면 레닌은 최종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반면 트로츠키는 그 정치적 맥락에 또한 대중의 분위기에 그리고 주저하는 세력을 독려할 필요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여러 군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 주변을 살폈는데 레닌은 앞에만 딱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도록 동의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17년 가을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는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붉은 친위대의 재무장과 그 지휘관들의 석방을 용인했으며, 그리고 1907년 9월 볼셰비키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서 다수파가 되었고 얼마 안 되어 모스크바에서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1917년 9월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이 10월에 레닌은 아직도 행동을 독려하면서 중도파가 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 가운데 무장봉기를 준비할 혁명위원회를 수립. 이제 이때 혁명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18세 청년이 지휘하던 사회혁명당 좌파가 볼셰비키와 손을 잡았고, 그 어느 때보다 참을성이 없어진 레닌, 이제 혁명이 이제 할 때가 바로 다다른 것이죠. 레닌은 그의 최측근들로부터 왜 결행을 미루냐는 독촉을 받으며 행동을 개시하려 했으나, 울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듯이 레닌이 선동했던 일부 볼셰비키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저버리느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대체로 비장한 심정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혁명을 일으킬 때 죽을 수도 있죠. 임시정부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만
그것보다 레닌을 따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그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엄청난 어떤 충성심.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레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제 사태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임시정부가 그토록 무능했고 정치의 공백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었기에 무장한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고 단 몇 시간 만에 레닌은 최초의 볼셰비키 정부의 성명을 써내려갔는데 즉 전쟁을 중단하고 토지 분배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참전을 중지하자. 그리고 토지를 분배하자.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바로 혁명의 그 순간에 혁명을 이루고 난 뒤에 이걸 그냥 성명으로 그냥 쭉 써내려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즉시 실행한, 신속하게 실행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승자의 편을 들게 마련인 역사의 판단은 1917년에 레닌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마르크스 혁명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교리가 레닌의 신념 그리고 일반 노선의 지침이 되기는 하였지만 레닌은 이론가로서 구체적인 역경에 처하여 기본 노선을 변경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이야, 사유재산. 이것은 마르크시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더라도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것들도 혁명 때는 다 버렸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혁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혁명을 성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그 당시에는 뭐 마르크시즘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론적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 레닌은 이론가로서 구체적인 역경에 처하며 기본 노선을 변경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고 또한 자신의 기본 노선을 유연하게 잘 변경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거의 무정부주의를 포용하는 듯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테러리즘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실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배척하였고 2단계 혁명론에 대한 고전적 문제들을 놓고 계속 태도를 바꾸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넓은 범위의 노동계급이 혁명을 위하여 단결해야 한다는 데는 마르크시즘적이었으나 프롤레타리아 의견을 구하기에는 멀리 앞서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선은 기본적인 철학은 마르크시즘이지만 혁명에 있어서는 마르크시즘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갔다라는 것이죠. 2단계 혁명론에 따라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고 시간 많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즘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론은 이론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력 봉기 일어나가지고 뒤집는 이런 것은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몰고 나가야 되지 그냥 이론에 따라서 그냥 놔두면은 혁명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은 강철 같은 어떤 자기 통제 그리고 전설적인 영도력 그리고 절대적인 자기 확신에 기한 것들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레닌은 종종 자신의 동료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인자하지만 어떤 권위적인 가부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좀 레닌의 성격적인 측면인데 볼펜슈타인에 따르면 그는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채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게 아버지를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원형이고 처음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 레닌을 보면은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레닌은 의식적으로는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리더가 되기를 열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골수까지 그 리더십이 스며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볼펜슈타인은 일단 최고의 지위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동료와의 관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러나 만약에 그 자신이 리더일 때는 그가 자신의 혁명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어떤 구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희열은 압박을 상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아들처럼 이렇게 챙겨주는 이러한 것에 따라 받는 어떤 느낌은, 이거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챙겨주면서 그런데 흐뭇하게 느끼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보람을 느끼거나.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있는 리더십이 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몇 배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 희열 자체는 어떤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엄청 폭발적인 것이다 라고 교수님께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의로운 리더, 아이들의 사랑과 공포,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리더는 추종자들에 대해 비인격화를 통해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즉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고 추종자들에게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통 규율 잡힌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레닌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객관적 규칙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이룬다. 규칙을 세우고 규칙에 대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를 이루어서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그 레닌이 어떤 걸 지시할 때는 그때까지 그냥 이 제도와 규칙에 따라서 그냥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걸 통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당을, 볼셰비키 당을 레닌이 그렇게 만들고, 레닌은 마치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대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형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적 돌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어떤 단순한 어떤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떠나서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진짜 이런 어떤 추앙과 어떤 팔로우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여기 공산당에서 이런 적이 났지만, 사실 정말 어떤 변혁 아니면은 혁명 아니면 개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심적인 인물들은 이러한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리더가 하는 말을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따르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추종자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본능과 깊은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을 받는 상태에서 진정한 어떤 개혁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어떤 관계라든가 리더십 추종과 팔로우십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과연 우리 정치 가운데 어떤 당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무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그 시기에 맞는 어떤 그러한 관계들을, 아니면 이해타산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관계들만 존재하고 자기 어떤 위치에 대한 유지를 위한 그런 관계만 존재했지, 정말 이런 어떤 변화와 개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진정한 끈끈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룬 그러한 정치적 집단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결국 진정한 개혁이나 변화를 이루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러한 관계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만큼 또 많이 노력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훈련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잠깐 끊어져서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레닌 같은 경우에 마치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러한 관계와 같이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하고 의로운 리더, 아이들의 사랑과 공포,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리더는 그 추종자들에 대해 비인격화를 통해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즉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고 추종자들에게 대한 중앙 집권적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규율 잡힌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레닌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념적 심리적 요인들보다 정치적 요인들이 더 중요했을지 모르는데, 그중 하나는 레닌이 러시아의 대중, 그중에서 특히 농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점이고, 자유주의 개혁가들이 민중을 위해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때 이 볼셰비키 리더는 대부분의 농민 노동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경제 조건의 개선과 사회 변혁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정부가 과거에 존재했던 러시아 농민, 노동자, 병사들의 맹목적 애국심에 전쟁의 계속이라는 희망을 걸었을 때, 그것이 1917년 봄과 여름이었고요. 레닌은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느낀 것처럼 잘못된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저항보다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고 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해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는 수없이 많은 강령, 논문, 플랜카드를 통해 빵과 토지와 평화를, 이 빵을 주겠다, 그리고 이 토지를 주겠다, 그리고 평화를 주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인의 가장 절실한 요구에 호소하였고, 레닌의 리더십 전략에서 이와 비슷하게 중요했던 것은 혁명 상황에서 적합한 자세로 정치 투쟁의 전선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갈등 이론이었다. 그러니까 레닌 역시도 이 갈등 이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이론인 것이죠. 즉 중도파, 자유주의자, 그리고 좌익들이 단결하면 선거와 원내에서 반대파를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자유주의 개혁가들이 항상 합종 연횡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데 비해 레닌은 보통 그 같은 협상을 일수에 붙였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 막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다수당 어떤 다수 세력을 형성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해. 난 안 해. 난 그렇게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겠다. 이거 레닌의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질 탓이었는데, 정치 뒷거래에만 익숙한 무기력한 의회주의자들을 떼거리에 대해서 레닌이 소수 정예 전위 정당으로 규율과 원기를 다잡으려 했던 데는 단지 냉철한 계산 외에 감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는 혁명 전략상 충실한 지지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갈등의 전선을 재수립하는 것이 지지의 폭을 좁힐지언정 절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 상황을 그냥 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리어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 폭은 좁아들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대로 이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은 다수의 별 색깔 없는 사람들보다 몇몇의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레닌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다른 당들과 연합하거나 그냥 합세해서 나가는 것이나 자신의 고유의 색깔을 지키면서 이 갈등을 도리어 이용하고 그것을 촉발시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리고 그 리더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나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지를 목말라 하는 상황에도 가면이 지지를 뿌리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는 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런 일이고, 10월 혁명 전야 기회주의에서 다른 리더들이 볼셰비키에 붙을 채비가 되었을 때 레닌은 그의 절친한 동지 중 일부를 잃으면서 중도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혁명하기 전에 우리 중도파를 합세해서 혁명하자, 뭐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청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하지만
난 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레닌이 민중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갈등을 더 첨예시켰다는 점은 그가 포용한 가치들과 밀접히 연관이 되는데, 그는 계몽주의를 또 계승하고 있었다고 하고, 비록 그의 자유 개념에 앞서 부르주아 혁명파들이 자유, 평등, 박애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그의 자유 개념이 바로 부르주아 혁명가들이 또한 부르짖었던 자유나 평등, 그리고 박애에 기반한 그러한 자유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이 궁극적 가치들이 과연 언제나 혁명의 도구적 가치 자체를 지배하는 것인지는 계속 의문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를 이 가치를 내걸고 혁명을 해서 그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자유평등 가치가 있지만 혁명하다가 이런 가치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혁명이 질 것 같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무력 봉기를 해가지고 혁명을 일단 승리한 쪽으로 나가자, 이것이 옳으냐 라는 측면에서 레닌은 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레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마지막 요소는 혁명 리더십의 소명에 대한 그의 존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혁명이 이룩하려는 유형의 자유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는 사회주의 기본 교리에 어긋나게 농민들의 토지 소유욕을 양보하고 권력 확보 수단이 개인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도록 허용했는데, 여기서 러시아 체제의 왜곡이 발생했다. 근데 처음에 혁명을 이룰 때는 그가 바로 이러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그 혁명을 성공했지만, 나중에 돼서는 결국은 어떤 자유 아니면 평등,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 이룬 혁명적 어떤 성과 아니면 결과들이 이 러시아 자체의 어떤 혁명 이후의 체제 자체, 그리고 국가 자체의 어떤 모순점들을 내포하고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냉철한 어떤 번스 교수님의 이 러시아 정치에 대한, 또 레닌의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판단인 것이죠. 레닌의 전위대 정당론은 체계적이었고, 봉기 직전 그는 혁명 방법론을 분석 교수할 정도로 굉장히 혁명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봉기에 들어간다면 최종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굳세게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르킬로코스나 이사야 벌린과 같은 분에 따르면 레닌은 꾀가 많은 여유인 동시에 한 가지 꾀에 밝은 고슴도치였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자유에서는 멀리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닌은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치면서 그냥 끝까지 쭉 나가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 있더라도 고슴도치 가시가 많잖아요. 그냥 다 튕겨나가고 그냥 그것을 향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가 그 혁명 신봉자였고,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혁명 리더십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이 다른 자유나 평등, 이런 가치들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레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혁명을 막 시작했다면은 조금이라도 성공이라도 있고 계속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도덕적 우월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 계속 저 사람이 혁명을 해나가고 있고 자신의 방향이 있고 자신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계속 얻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나가고 있는 혁명적 방향이 도덕적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덕적인 우월성에서 밀린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유주의자와 이제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는 물론 이제 공산주의는 받으리 않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쪽에 있는 그러한 진영들의 어떤 과거에 가졌던 어떤 도덕적 우월성이 사실 많이 실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덕주의적인 어떤 그 우월성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중대한 과제인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것도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승리해 나가면서 그것을 따오고, 그리고 도덕적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파헤쳐진 밭논을 다시금 갈아엎고 기경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작업들이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당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정치인 시대를 이제 바라보았을 때 비평 토의를 보자면은 필자는 레닌의 리더십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혁명가였고 그가 전문가였고 혁명 자체를 숭상한 인물로 이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볼셰비크 혁명에서 그의 역할을 사실적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혁명과 자유의 관계 및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것입니다. 혁명을 이루고 혁명을 성공할 것인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자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놓고 그것을 따라서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자유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결국 그 어떤 가치, 자유 뭐 이런 평등 뭐 이런 것들을 가치를 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 것이죠. 그 목표로.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은 그 마르크시즘의 그러한 가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에도 뭐 마르크시즘 자체 내에도 뭐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상 자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해나갔을 때의 결국 혁명을 이루고 권력을 얻는 것들, 체제를 뒤엎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나 평등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 결과, 그 모순점이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를 운영해 나갈 때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결국 소련은 무너지고 자유진영은 결국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바로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런 상황 가운데서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혜롭게 만약 개혁이나 혁명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또한 리더십과 추종자의 관계 그리고 어떤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떤 추종자들이 되고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어떤 집단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졌는데 다 좀 연결할 생각인데 잘 들어주시고 또 추석도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